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 물리학과에 있는 한정훈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럽게도 올해 출판 문화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그 책 제목은 물질의 물리학입니다. 그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대중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한 책인데 또 그 책의 성과를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관계자들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책 내용을 뭐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건 너무 좀 강의가 될 것 같아서 피하고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그 소감, 그런 소감이나 이런 배경 지식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나갈까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2016년 10월 초반에 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발표가 났었는데 뭐 뜻밖에도 제 지도 교수님이 그 수상자로 선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뭐 물리학자들이 하는 그 연구 내용들이 그렇게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대상이 아닌데 불가피하게 이 제가 그동안 해오던 그 물리학의 내용이 대중적인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사연 때문에 뭐 대중 강연도 하고 여러 곳에 글도 기고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마음 잡고 한번 그러면은 우리 분야에서 무슨 연구를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이것이 대중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또 그 이 고등과학원이라는 그 한국의 대단히 우수한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좀 과학 대중화에 참여하겠다 해서 시작한 과학 웹진이 있어요.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그 과학 웹진에서 연재를 할 기회가 생겼고 그 연재 글을 쭉 기고를 하면서 제 생각을 또 정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또 잘 묻고 확장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한 10여 년 전인가 주목을 굉장히 많이 끌었던 말콤 글래드웰의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아마 뭐 만시간의 법칙 이 얘기를 접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만시간의 법칙 그쪽 얘기를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가령 비틀즈가 어떤 클럽에서 끊임없이 하루에 몇 시간씩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단련의 기회가 됐었고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밴드가 될 수 있었다. 뭐 그게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 과학 동화에 글 몇 편을 기고할 기회가 또 주어졌었고 그 다음에는 또 호라이즌에 연재할 기회가 주어졌었고 그 다음엔 또 감사하게도 김영사에서 저한테 출판을 기회를 주셔서 또 글을 한층 더 다듬을 기회가 주어졌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런 글을 끊임없이 다듬을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일종의 만시간의 수련 기간이 됐었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과학 웹진 호라이즌에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편집자로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받은 이런 그 혜택을 이제는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누어 주고자 다시 말하면 이 차세대 마태를 한번 발굴하고자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이제 과학 대중화란 게 그렇게 생소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저보다 앞서서 이렇게 특히 물리 분야에서 과학 대중화 측면에서 좋은 책을 써주신 분들 이름 한번 꼽아봤어요. 뭐 김범준, 김상욱, 김항배, 고재현, 오정근, 이강영, 이강환, 이종필,
정재승, 조진호, 제가 호칭은 다 생략을 했는데요. 아마 그 대중서적, 과학 대중서적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름들일 겁니다. 벌써 이렇게 상당히 좋은 책을 쓰신 분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령대가 좀 비슷한데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그런데 뭐 제 생각에는 이러한 그 과학 대중화 인맥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40대 초반 혹은 뭐 30대 이런 분들이 또 차세대의 좋은 과학 대중화 필자로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분들을 굳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학교 선후배예요. 그게 뭐 우리 동문 뭐 잘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막상 제가 겪어보니까 조금 묘한 효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대중서적을 써서 인정받고 할 때는 그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죠.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런 뭐 선배, 후배 혹은 뭐 친구 이런 사람들이 대중서적을 쓰는 걸 보면은 이게 나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아니면 이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일종의 동료의식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동료의식이 말하자면 진입장벽을 상당히 낮춰주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큰 마음의 부담 없이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란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단 이런 과학 저술뿐만이 아니라 그 케임브리지 대학 있죠.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보면은 그 수십 개의 칼리지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트리니티 칼리지란 곳이 있는데 트리니티 칼리지 학부나 뭐 대학원을 거쳐간 사람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3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트리니티 칼리지 건물을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의 초상화가 이제 30개가 넘는 초상화가 벽에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구나. 노벨상이란 게 그렇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저는 그런 식의 어떤 문화적인 주입도 상당히 이 좋은 과학적 업적을 내는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그 제가 책에서 한 단원을 할애해서 다룬 이야기가 그래핀 이야기인데 그래핀 분야에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바로 한국의 그 김필립 교수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저랑 중학교도 같은 곳을 나왔어요. 저 중학교 1년 선배인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형형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뭐 심지어 노벨상 후보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 주변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게 저한테도 상당한 배짱 이런 거를 심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배짱, 이런 자신감이 제 몸속에 배어 있다 보니까 책을 써도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얘기를 써도 이게 상당히 괜찮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자신감에 혹은 그런 배짱에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중서적도 잘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시겠지만은 책은 기본적으로 문화죠. 그리고 문화는 뭐 잉여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 대중서적 이것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2001년에 처음 그 한국의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때는 상황이 어땠느냐면은 이 대학 교수들이 논문을 쓰긴 썼는데 뭐 그렇게 잘 쓰지 못했습니다. 그냥 논문을 쓴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았고 아주 수준 높은 논문을 쓴다 하는 기대는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냐? 한국이 어느새 과학 논문 대국이 됐습니다.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국의 경제 수준, 뭐 어떤 지표로 보든 대충 10위권.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올림픽 나가면은 한국 몇 등 하나요? 대충 10위권 정도 하죠. 근데 과학 논문 수준 봐도 대충 세계 10위권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경제가 10위권으로 들어간 걸 보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기준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지난 20년간에 한국의 과학 분야에서도 한강의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발전이 지난 20년간 과학 분야에서 있었어요. 적어도 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 처음에는 연구로서의 과학,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연구하고 좀 더 좋은 논문 쓰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두는 과학에서 점점 문화로서의 과학으로 관심이 확대됐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탁월한 저자들의 또 과학 대중 서적이 아니었나. 제 책도 말하자면 그러한 어떤 그런 흐름의 일부로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뭐 할리우드 영화나 뭐 요즘 한국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은 뭐 시간 여행이나 뭐 블랙홀이나 뭐 엔트로피나 뭐 양자역학, 뭐 얽힘 이런 소재가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어느 틈에 이 물리학 지식이 이 대중문화의 이 서사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친구랑 가족이랑 대화할 때 왜 힉스 입자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안 될까? 왜 얽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될까? 이제 이런 의문, 이런 욕심도 부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뭐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켰다, 뭐 실타래처럼 얽힌 뭐 복잡한 사안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얽혔다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개념인데 양자역학에도 사실은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양자역학에서의 양자 얽힘 개념을 대중한테 조금 친근하게 설명하는 그런 서적,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꾸준히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그 대학원 과정을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마쳤는데요. 거기에 워싱턴 대학교에 물론 물리학도 유명하지만은 또 유명한 게 그 한국학이에요. 그 외국인 중에서 한국학, 그러니까 한국 역사를 하는 그런 학자들 중에 어쩌면 가장 유명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팔레 교수님이 그 워싱턴 대학교에 교수로 계셨어요. 그분 댁에 이제 한번 초청을 받아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그 당시에 나왔던 호킹의 시간의 역사 책을 내가 읽었다. 근데 참 재밌게 읽었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분명히 인문학을 하는 분인데 저한테 물리학 얘기로 이렇게 말을 거는구나.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외국의 인문학 석학은 자연과학도 아는구나. 근데 한국의 인문학자들은 뭐 왜 자연과학을 모를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은
외국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품질의 대중과학 서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 하나를 집어서 읽는 게 훨씬 쉽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러면은 뭐 외국에서 좋은 대중과학 서적이 나올 때마다 열심히 그거 번역해서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공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말도 맞죠. 그 말도 맞는데 그게 또 좀 묘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도 뭐 어렸을 때는 당연히 그 대중과학 서적 다 번역서를 읽었죠. 뭐 호킹의 시간의 역사 번역된 책 읽었고. 근데 번역서를 읽다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모래가 살짝 들어가 있는 음식을 씹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전달받긴 하는데 좀 읽을 때 느낌이 껄끄러운 그런 느낌? 그런 게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똑같은 이야기라도 이게 한국어로 한국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하고 영어로 뭐 미국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뭔가 풀어내는 방식 이런 게 조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글로도 무슨 글을 써보고 영어로도 글을 써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가령 제가 어떤 그 연구 결과를 갖다가 한글로 정리했었을 때랑 영어로 정리했었을 때랑 뭐라 그럴까? 약간 뇌에 탑재되는 그 프로그램이 약간 살짝 교체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좋은 외국어 대중서적을 한국말로 잘 번역을 한다 해도 그런 껄끄러움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껄끄러움을 제대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한국 사람이 한국 언어로 좋은 과학적 지식을 잘 소화해서 대중한테 전달하는 작업이 계속돼야 된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점, 그 점을 꼭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왜 책 제목이 물질의 물리학인가? 일단은 제 전공이 그 물질 관련된 물리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 응집 물리학이라고 안 그러고 고체 물리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물리학과 전공 학생들이 무슨 수업을 듣느냐? 뭐 입자 물리학도 듣고, 천체 물리학도 듣고, 그 다음에 고체 물리학도 듣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름부터가 고체 물리학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대중과학 서적이 뭔가요? 코스모스잖아요. 코스모스라는 책을 제가 처음 접한 게 중학교 시절이었을 텐데 어쩌면 초등학교. 아직까지도 가장 잘 팔리는 과학 대중서적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만큼 그 우주라는 것이 일반 인들에게 주는 그 자극 이런 게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소립자의 세계. 그러면 뭔가 궁극의 가치를 추구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또 들죠. 그래서 또 호기심을 많이 자극합니다. 근데 고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구리, 금, 혹은 자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대단히 유용하다고 인정은 하지만은 사실은 재미있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재미없는 소재를 갖고 대중서적을 써도 대중이 재미있어 해줄까 하는 그런 의문, 그런 궁금증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큰 자극이 됐던 게 뭐냐 하면은 이 성균관대 그 자연과학 대학 건물을 보시면은 거기에 제 연구실이 3층에 어딘가에 있고 그 바로 옆방에 김범준 교수님이 계세요. 저보다 5년 앞서서 바로 똑같은 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때 그 책 이름이 뭐였냐면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었어요.
뭐냐, 김범준 교수님의 전공은 통계 물리학인데 통계 물리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세상사를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놀라울 정도로 좋은 반응을 대중한테 얻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통계 물리학이 통하면은 혹시 물질 물리학도 통하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 이제 그런 게 또 저한테 생겼어요. 여기서 좀 그 약간 물리학자들의 근성이랄까? 뭐 그런 거를 좀 공유하고 싶은데 물리학자뿐만 아니라 과학자 일반에 적용되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지식 범위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푸는 게 당연히 과학자들이 하고 싶은 일이죠. 근데 또 너무 쉬운 문제는 재미없잖아요. 풀어도 별로 보람이 안 느껴지고. 그래서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과학자들이 보통 가장 도전의식을 느끼고 또 가장 재미있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아주 적당한 난이도의 그 도전이었어요. 과연 물질 이야기를 해도 대중이 좋아할 만한 얘기거리가 나올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제 글을 고등과학원에서 발행하는 호라이즌이라는 과학 웹진에 연재했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 제가 연재를 하고 또 이 책을 쓰면서 느꼈던 게 물질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 물질 이야기를 다 정확하게 독자들한테 전달하는데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기획을 하느냐, 12분의 전문가를 제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각 전문가들한테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 물질 이야기를 적어달라. 그래서 12편의 지금 물질 이야기가 연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 한국의 그 과학의 저력이 이 대중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섭외한 12분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거, 자기가 평소에 하던 그 연구, 이런 내용을 나누면은 그것이 저절로 아주 수준 높은 과학 대중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물질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쭉 발표가 될 그 연재 글들을 또 관심 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이 전체적으로 9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를 다 하다 보면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장 이야기하고 2장 이야기만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1장 이야기 보면은 1장에는 플라톤 이야기가 나와요. 플라톤은 철학자죠.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도 썼고, 공화국이라는 책도 썼고, 워낙에 유명한 고등학교 필독도서, 대학교 필독도서다 보니까는 다들 플라톤 책을 한 권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플라톤이 쓴 책 중에 자연과학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티마이오스라는 책이에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왜 자연에 대한 사원 소설도 제기하고 데모크리토스가 원전론도 제기하고 했다는 거 우리가 배워서 다 알잖아요. 근데 플라톤이 쓴 티마이오스라는 책이 사실은 그 당시까지 플라톤 시절까지 있었던 그 자연과학적 체계를 가장 정교하게 서술한 책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티마이오스를 자연과학 책이라고 안 부르느냐? 사실은 저는 자연과학 책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철학책이다라고 아마 분류를 할 거예요. 자, 왜 그럼 이것은 자연과학 책으로 분류하기가 좀 어려우냐? 거기에 자연에 대한 플라톤의 어떤 해석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은 구체적인 실험에 근거를 둔 해석이 전혀 아닙니다. 그야말로 오로지 사변, 생각에 근거한 논리만 전개한 책이에요. 근데 자연과학 책이란 거는 반드시 실험적인 어떤 증거에 바탕을 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연과학 책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플라톤 시절에는 실험이 없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실험이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실험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맨눈, 사실 맨눈밖에는 관찰의 도구가 없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왜 도구가 없었는가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저는 조금 저만의 독특한 해석을 내리고 싶은데, 과학 도구는 단순히 손재주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학 도구를 만들려면 먼저 기하학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하학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플라톤이 살았던 그 시절에 그리스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하학 기술이 충분히 먼저 개발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사고에 많이 녹아들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손재주를 발휘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플라톤 시절에는 아직 그것이 시기상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학도구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뭘까? 저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미경하고 망원경을 들 것 같아요. 현미경은 뭔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을 보게 해주죠. 망원경은 뭔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멀리 있는 물체를 보게 해주죠. 근데 현미경과 망원경의 공통점이 뭔가요? 전부 다 그 안에 렌즈가 있다는 거죠. 아주 정교하게 깎은 렌즈가 오목한 거, 볼록한 거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목 렌즈, 볼록 렌즈를 어떻게 배치하면은 현미경이 되고 또 어떻게 배치하면은 망원경이 된다는 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그 배경에는 기하광학이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왜 기하광학이냐? 어떤 렌즈를 빛이 통과할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이 휠 것이다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사람들이 손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수학이 뭐냐?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기하학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기원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16세기쯤에 와서 사람들이 유리를 잘 세공하는 기술을 덧붙여서 드디어 렌즈를 정교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망원경과 이 현미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관찰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과학적 지식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자, 플라톤 시대에는 이런 도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강력한 기하학이라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를 느꼈던 게 뭐냐, 그 플라톤의 선배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원소설이라는 게 있죠. 흙, 불, 물, 공기라는 그 네 가지 원소가 있어서 그 네 원소를 잘 조합해서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게 사원소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기하학자들이 뭘 증명했느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완벽한 고체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밖에 없다. 이 사실을 증명을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증명인데 플라톤은 그 증명을 갖다가 어떻게 사원소실서라고 결합을 했느냐. 자, 흙이란 것은 잘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전부 다 정육면체로 구성되어 있다. 불이란 것은 잘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전부 다 정사면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사원소설에다가 기하학적인 해석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현대 물리학 입장에서 보면은 다 말도 안 되는 가설이에요.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수학적 증명을 동원했다 하는 겁니다. 20세기의 물리학이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연현상을 우리가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정교한 수학을 개발하고 자연현상에다가 그 수학을 1대1 대응시켜서 설명하고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시도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플라톤이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플라톤이 최초의 이론 물리학자고 플라톤이 쓴 티마이오스가 최초의 이론 물리학 서적이다. 뭐 이런 재미있는 상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티마이오스에 얽힌 그 뭐 또 개인적인 추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지금처럼 복잡한 입시 제도가 아니라 그저 학력고사 날 시험장 가서 시험 열심히 보고 그 시험 성적 순서대로 의대도 가고 뭐 무슨 대도 가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2년 앞선 그 선배들 중에서 뭐 누가 전국 수석을 했는데 물리학과를 간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선배가 이제 물리학과 입학하기 전에 하이젠베르크가 쓴 뭐 부분과 전체란 책을 읽으면서 물리학자의 꿈을 키운다. 이런 얘기가 또 신문 기사에 나오네요. 2년 뒤에 저도 물리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그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그 책의 아주 초반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 양자역학을 만든 위대한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그 자신이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과연 자연의 비밀이 뭘까? 이것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상 저는 그 당시에는 티마이오스를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책 쓰기를 준비를 하면서 비로소 티마이오스를 읽어봤더니 이 책이 물론 내용 자체는 틀렸지만은 이 플라톤의 했던 시도 자체는 참 현대 물리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하는 걸 느꼈고 그런 얘기를 좀 이 책에서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장 이야기는 뭐 꼬인 원자라 그래서 흔히 알려져 있는 원자론이 아니라 어떤 역사의 뒤안길에서 잊혀져 버린 그런 원자론 이야기를 제가 좀 발굴해서 좀 재밌게 엮어봤어요. 아마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자론이란 걸 주장을 했고 2500년, 24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현대 과학자들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 맞았다라는 걸 증명했다. 아마 이런 식의 서술을 접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물리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은 답답한 게 막상 그럼 20세기 원자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20세기 원자론은 뭡니까? 이 모든 원자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덩이고 그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닌다 하는 거거든요. 딱 한 세 마디면 요약할 수 있는 것이 20세기의
원자론이고 20세기의 원자론은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처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실험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검증이 된 그런 원자론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원자론 얘기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99%의 사람들은 그냥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바람 내지는 소망이고요. 원자론이란 게 좀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홈얼론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거기서 주인공 맥컬리 컬킨이 왜 이 집에 혼자 남겨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집 옆에 굉장히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가 혼자 사십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이들 납치에다가 뭐 잡아먹는다고 막 그 형들이 겁을 줬죠. 근데 막상 이렇게 혼자 남겨진 이 주인공이 그 할아버지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전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실은 아들이랑 손자가 연락을 안 해서 그냥 외롭게 사는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원자론이란 것도 20세기 원자론이란 것도 좀 그 할아버지랑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뭐냐, 막상 우리가 이렇게 좀 들어보고 접해보고 하면 하나도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할 기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고 생소한 걸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 20세기 원자론을 아주 간략하게 1장에서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받아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이 필자로서 제가 갖는 소망입니다. 이제 그런 표준적인 원자론이 있는데 뭐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 정답을 항상 바로 찾아버리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 표준 원자론이 발견되기 전에 틀린 원자론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틀렸으면 그 틀린 거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이 과학의 역사를 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록 틀리긴 틀렸지만은 그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차마 버리기 아까운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이 책 2장에서 다룬 그 꼬인 원자 이야기가 바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노력을 들여서 발굴한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시작은 한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대중들한테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아주 위대한 과학자 헬르몰츠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어떤 수학적인 증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영국의 또 그 당시에 아주 위대한 아주 유명한 과학자 그 톰슨이라는 사람이 받아서 꼬인 원자론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 또 그러한 아이디어가 비록 현실적으로 검증했을 때 옳다고 판명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은 그 아이디어 자체는 살아남아서 20세기 중반에는 또 영국의 토니 스컴이라는 이론 물리학자가 또 다른 형태로 각색을 해서 이번에는 꼬인 입자, 꼬인 핵자 이론으로 재탄생을 시켰고, 근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옳은 이론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십 년 뒤에는 또 다른 맥락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론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 부활하는 과정을 제가 책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을 했는데요. 제가 굳이 이런 계보를 서술한 또 다른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2016년에 그 제 지도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을 때 3명의 영국 출신의 물리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업적이 뭐였느냐면은 위상 물질에 대한 이론을 개척한 공로, 수학 분야 중에 위상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위상수학적인 아이디어를 물리학에 접목해서 새로운 물리학 분야를 개척했다 하는 게 그분들의 수상 이유였거든요.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 분이 전부 다 영국 출신입니다. 근데 꼬인 원자라는 것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위상수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상수학과 어떤 자연현상을 접목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유난히도 영국에서 집중적으로 있어 왔고, 한 세기 이상의 시간을 두고 어쩌면은 그런 문화적인 요즘 말로 하면 문화적인 유전자, 그런 것이 이분들한테도 좀 영향을 미쳐서 영국 사람 세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거 아닐까. 뭐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굳이 한마디 추가하자면은 어떤 지금 인정을 받는 중요한 성취가 있었을 때, 과학적인 성취가 있을 때 그것의 모태가 되는 아이디어는 어쩌면 수십 년 전, 또 어쩌면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책 속의 구체적인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마무리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20세기 전반부터 우리가 물질 문명의 사회로 본격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20세기 전반은 그 전 세기의 과학자들, 패러데이라든지 뭐 에디슨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발명품에 기반한 전기 문명이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20세기 후반은 뭐냐? 저는 물론 전기 문명도 당연히 바탕이 됐지만은 결정적으로 추가된 게 뭐냐면 양자 물질에 기반한 문명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도대체 양자 물질이 뭐냐? 쉽게 말하면은 컴퓨터에 기반이 되는 반도체가 다 양자 물질입니다.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반도체 물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반도체 물성을 이해 못했으면 당연히 반도체를 기반한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 없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양자 물질에 대한 약간의 기초적인 이해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상식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21세기에는 분명히 양자 정보, 양자 컴퓨터 이런 말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듣고 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20세기 양자역학과는 조금 다른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라는 것이 결코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뭐 굳이 한마디 좀 걱정의 말을 보태자면은 요즘 보면은 뭐 인공지능 전사 10만 양병설 뭐 이런 좀 우스갯소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AI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 필요성 이런 것들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양자 정보나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인식, 그것에 대한 대비 이런 것도 지금쯤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예, 뭐 이 정도로 제 소감 나누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 질문지를 받고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대담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맥락을 살펴보니까 이런 거예요.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VR, 뭐 AR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 인공지능도 점점 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을 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인간의 뇌를 컴퓨터가 그대로 흉내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기술이 결국은 점점 발달할수록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100% 그대로 다 모방할 수 있는 수준이 올 거다라는 의미로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자역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는 그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컴퓨터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많습니다. 일단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물건입니다. 하드 드라이브라는 것이 있죠. 하드 드라이브도 자석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만 만들 수 있는 물건인데, 자석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양자역학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석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뭔지 알고 있었죠. 그 나침판, 사람들이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항해에 썼잖아요. 원리를 모르면서도. 근데 이 자기 저장 장치, 그러니까 하드 드라이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단순히 뭐 경험적인 지식 갖고는 안 되고, 그야말로 양자역학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양자역학에 기반한 물질의 성질을 알아야만 제어할 수 있는 물질이고, 또 보면은 우리 전부 액정 화면 쓰죠.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나. 그러면 액정 화면의 작동 원리가 뭡니까? 그것도 사실은 다 양자역학이에요. 레이저, 양자역학을 모르면은 레이저가 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고, 왜 작동하는지 알 수 없으면 당연히 좋은 품질의 레이저도 만들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양자역학을 우리가 언급을 안 할 뿐이지 사실은 양자역학적인 지식의 기초를 바탕으로 만든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와 그냥 컴퓨터의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컴퓨터라는 거는 어떤 논리적인 연산을 하는 기계예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그 논리적인 연산을 꼭 이 반도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반도체란 물질이 그 논리적인 연산을 하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합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반도체가 아닌 전혀 엉뚱한 물질로 컴퓨터를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이지. 근데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일단 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연산에 들어가는 어떤 그 논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거를 말씀드리기는 뭐 적합하지 않고, 이거는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양자 컴퓨터가 뭐가 좋은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몇몇 특별한 계산에 대해서는 고정 컴퓨터, 전 세계 그냥 컴퓨터를 전 세계에 있는 걸 죄다 모아놓고 계산을 시켜도 못하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가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계산을 다 그렇게 양자 컴퓨터가 빨리 해낼 수는 있는 건 아닌데, 몇몇 계산에 대해서는 그런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호라이즌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김한영 교수라는 그 양자 컴퓨터 이론의 전문가가 작년 1년간 연재한 글들이 있어요. 그 글을 참고하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양자 컴퓨터로 구글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 봤더니 주로 뭐 그냥 언론 기사 아니면 뭐 이렇게 홍보성 내용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홍보성 기사들은 이렇게 사람을 흥분을 시킬 수는 있지만은 구체적인 지식은 전달을 잘 못하는 경향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그 김한영 교수의 기사, 원고들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렇듯이 뭐 강의하고 뭐 연구하고 논문 쓰고 뭐 이런 것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이런 그 과학 대중화, 과학 소통에 한 발을 담그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이것이 그 저의 뭐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강의, 연구, 그다음에 이런 뭐 대중화 활동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질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연재를 이번엔 제가 필자가 아니라 편집자의 입장에서 한번 잘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또 욕심 같아서는 그 12편의 원고를 묶어서 하나의 그 책으로 또 한번 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이 대학생들이 문과 쪽으로 들어오는 대학생들은 이과 과목을 반드시 하나를 들어야 되고 이과 학생들은 또 문과 과목을 반드시 하나 들어야만 졸업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과 과목들은 굉장히 많죠. 경제학, 법학, 심리학, 뭐 역사학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과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이과 과목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단편적,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물리학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잘 다듬어서 만약에 이런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으면은 그런 교양 교육의 교재로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요. 제가 2021년 올해 정말 힘을 들여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랄까가 있다면은 바로 그겁니다. 물질의 재발견 이야기를 완성도 높은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뭐 유튜브 채널이나 뭐 TV 채널 이렇게 말 듣는 순간 일단 겁부터 나고요. 제가 이쪽 뭐 이런 과학 대중화 이런 데 조금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것도 참 그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제각각이구나 하는 생각이 금방 들더라고요. 뭐 말하자면 영화 배우도 다 똑같은 영화 배우가 아니라 누구는 저기 액션 전문이고 누구는 뭐 멜로 전문이고 뭐 이렇게 좀 자기가 잘한 자기한테 적합한 역할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과학 대중화라는 것도 누구는 글쓰기를 조금 더 잘하고 누구는 뭐 이런 방송 출연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고 그런 특징들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저한테 맞는 특기는 뭘까? 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찾는 중이다. 대중화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은 계속 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그걸 표현할까 하는 거는 아직도 답을 찾는 중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